안녕하세요. 식혜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공공미술과 벽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셨나요?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공공미술 벽화는 이론 수업하고 실기 관련의 내용 두 개로 나누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공미술과 벽화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은 별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희 학교 바닥에 그린 건데요. 축제 때 표현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아이들하고 색분필을 사다가 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봄 축제 때 제작을 해서 포토존으로 제작을 하면 한 5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환경오염 그래도 덜 시키는 그런 예술 작품이 아닐까 생각하고 매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공벽화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공미술, 공공벽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깥에 거대 규모로 제작되는 그런 미술 작품들을 공공미술이라고 하고 오늘은 주로 저는 평면적인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공미술의 역사를 보시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를 아이들과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공공미술의 벽화는 보통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공공벽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작되었어. 그런데 그 의도는 기록과 생존, 그리고 그 어떤 현실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제작되었어라고 첫 번째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알타미라에서 이러한 증거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68년에 수집가 마르셀리노 산스 데 사우트올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냥을 하다가 사냥개를 찾다가 그 강아지가 동굴로 들어가는 바람에 알타미라 벽화를 찾게 되었다고 하죠. 유명한 라스코 벽화도 있고요. 알타미라 벽화가 좀 더 색채가 강렬해서 알타미라 벽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렸을까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왜 만들었냐면은 선생님, 벽화를 왜 이렇게 제작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대단한 어떤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몰소를 많이 그렸을까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자기가 물소를 몇 개를 잡았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놓거나 더 다음날 많이 잡게 해 주세요 하고 어떤 원시적인 주술적인 어떤 의도로 신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목적으로 그들한테 더 많이 잡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먹는 걸 걱정하지 않게 해 달라고 그림을 그린 것 같아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당시에 어떤 물소의 형태를 고증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식의 역할, 그리고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주술적으로 어떤 갈망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공공벽화는 기록 그리고 생존. 그 생존이 아까처럼 그 동굴벽화가 아니라 왕권을 통한 강력한 통치 체계를 통해서 체계화된 도시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집단 생존의 역할로 벽화가 제작되어서 도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보면 당시에 이집트 왕들이 죽기 전부터 아주 만들었던 그들의 피라미드인데요. 소규모 피라미드라 할지라도 모든 피라미드 안에는 이런 벽화가 있었다고 하죠. 그들이 죽어서의 어떤 죽는 과정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그 모든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까지도 담아 놨다고 하고 현실에 살 때 그들의 모습도 담아 놨다고 하고 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법 같은 거, 규칙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여기 보면은 문자 그들만의 문자로 이렇게 상형 문자들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당시의 의상의 어떤 스타일도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고증하는 역할을 하고요. 왕은 이를 통해서 이 피라미드를 제작할 때 피라미드 주변에서 공사하던 사람들이나 이걸 지나가던 사람들은 "어이구 우리 지금 이집트 이 사람 왕 우리 파라오는 죽어서도 죽지 않는구나. 죽으면 여기 들어간대. 근데 우리가 죽어서도 이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혹은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는 식으로 서로 범죄를 만들어내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미술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고증의 역할도 하지만 왕권의 강력함을 상징하는 수단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어떤 사회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의도로 작품이 이 벽화라는 것이 거대한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 당시에 이런 로마가 굉장히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예수 탄생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아예 그리스도교의 어떤 작품 제작을 위해서 이런 공공미술 혹은 벽화가 많이 쓰이기도 하지요. 사실 그때는 공공미술이라고 하지 않고 벽화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벽화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공공벽화를 제작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집트 못지않게 고증을 하고 장식의 역할을 하면서도 내세를 어떤 암시하고 왕의 힘을 아주 과시하는 벽화들이 있는데 바로 고구려 고분벽화입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시면 이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성과 아이와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들이 아마 화가였을 거예요. 당시에는 기술자로 천대받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림을 이렇게 죽을 왕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이 사람들이 뛰어난 화가였다는 거였을 것 같아요. 이들 모습을 보시면 당시의 의상의 어떤 이 춤추고 있는 사람들의 복식 형태를 통해서 당시의 의상의 어떤 고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의 옷차림이라든지 복식, 그리고 집의 어떤 형태, 그리고 말을 갖추는 장비들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벽화를 통해서 고증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죠. 당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삶의 모습 안에는 음악을 키거나 다양한 그런 어떤 삶의 도구들, 악기 이런 것들 다 고증하고 있겠죠. 지금 현대에도 이렇게 이 과거의 악기들의 모양을 그대로 남아있는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는 우리나라 그 아티스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 벽화 혹은 당시의 거대 벽화가 주는 어떤 고증의 목적이 굉장히 우리 현대에도 굉장히 잘 의도되어서 그 당시의 어떤 악기들이나 삶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벽화는 이뿐만 아니라 교훈도 주고 있어요. 이 교훈은 누가 주냐면요. 아이들한테 저는 이걸 내용을 얘기할 때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로마의 신화 중에서 자신을 사랑한 남자가 하나 있어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르키소스의 얘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면 또 되게 재밌어 합니다. 나르키소스는 연못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여기다 선생님 제가 적어놨어요. 에코라는 이름의 님프는 나르키소스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했어요. 어떻게 매몰차게 거절당했냐면 나르키소스는 정말 유명한 잘생긴 아이였대요, 남자. 그런데 에코라는 애는 정말 착한 아이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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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키소스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정말 많이 견디다가 나르키소스 난 너가 좀 좋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르키소스가 아 그랬어? 내가 너를 막 어떤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좋은 친구가 돼줄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 난 너 따위는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감히 나를 사랑해? 난 널 사랑할 수 없고 나는 너 따위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랬겠죠. 저라도 속상할 것 같네요. 그래서 에코는 슬픔으로 자연스럽게 녹아졌고, 그래서 메아리가 되어서 산속에서 울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 내용을 알고 복수의 신인 아르키소스를 호수로 이끌어내어서 수면 속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에서 빠져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정도로 나르키소스는 자기에게만 반했죠. 그 이후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나르키소스의 얘기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의 이름을 거론하곤 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나르시시즘의 환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 옆에서 여러분들 잘 헤아리셔서 이런 분들하고 친하지 않도록 잘 해보십시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로마의 어떤 벽화에도 이런 나르키소스의 그림을 그려놓고 교훈을 주려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로마 폼페이 벽화가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에는 이렇게 아직 그 당시에 집 구조 안에 그려져 있었던 실내 벽화들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나르키소스의 모습이 약간 반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것을
안방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다고 하죠. 어찌 보면은 자기를 되게 사랑하라는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향락적인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또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로마에도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고 당시 로마에서는 이렇게 미술을 굉장히 발전시켰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 현세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로마 벽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벽화의 기원으로는 도구적으로 그 미술이 쓰여졌던 벽화로서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종교 벽화로서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는데요. 바티칸 국내 시스티나 성당에 보시면 이렇게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벽화 중에 하나인데요. 거대 벽화이면서 여전히 실내에 그려져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다 실내에 그려져 있죠. 그런데 그전까지 뭐 예를 들면 알타미라 동굴벽화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주술적인 어떤 소망을 담았다면 이제 점점 그 시대를 지나면서 왕이라든지 뭐 사람들한테 자기 작품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로 변하면서 이제 중세로 와서는 이런 종교적인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당의 벽에 아주 큰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죠. 로마의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졌죠. 르네상스 당시 작품이고요. 음,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문맹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어적인 내용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로서 어떤 예수님의 교훈적인 얘기들을 전달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해. 나쁜 짓을 하지 마. 너는 이렇게 되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단다 하는 의도로 그림을 그렸고 어찌 보면 이게 공공벽화의 시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간을 중시했던 르네상스의 어떤 정신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리아가 있는 왼쪽으로는 지옥이고요. 반대쪽으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지금 겨우겨우 살아난 여기 미켈란젤로 자신의 모습은 어, 예수님의 우리가 봤을 방향에서 오른쪽 밑에 보면 껍데기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거중만 남은 사람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이래요. 천국에 겨우겨우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되게 재밌는데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은 작품에다가 자기의 모습을 넣기도 합니다. 아테네 학당 보면은 왜 아테네 학당에 라파엘로가 얼굴 쏙 내밀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작품에다 사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가들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 속에 남겨놓는데 그걸 재미있게 남겨서 굉장히 위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트 있는 것이 어쩜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최대 큰 능력이지 않을까 저를 포함하여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공공벽화는 이렇게 르네상스 때 어떤 긍정적인 종교적인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더 많이 발전했을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벽화 또 다른 목적으로는 지금 현대 공공벽화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허물어져 가는 어떤 공장지들을 살려낸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성과 공익성, 다양성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가면서도 당시 과거의 그 지역의 어떤 영화를 보여주는 기록적인 어떤 의도도 담긴 현대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공주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구벽화 거리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가을 낙엽을 밟으러 공주시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고요. 공주시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길처럼 돼가지고 되게 예쁜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가보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공주여고에 벽화 작업을 하러 갔었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벽화 거리가 있었고 할머니가 이렇게 그 배틀을 짜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거대한 벽화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이 이유는 이 곳이 공장지대이기도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고증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공주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주시에서 이렇게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랜드마크처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공익성과 상업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까지도 고려해 놓은 그런 벽화 제작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틀 짜는 할머니의 모습들 그리고 만들어진 배틀의 어떤 실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공벽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을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과거의 공공벽화와 현대의 공공벽화의 차이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은 현대 공공벽화와 과거의 공공벽화의 차이를 물어보실 때 동굴 안에 그려진 것과 동굴 밖에 그려진 거의 차이점은 뭐야? 그러면 동굴 안에 그려진 것은 동굴 안에서 혼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동굴 밖에 그려진 것은 동굴 바깥에 그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동굴 안에다가 그리면 누구의 소망이야? 그럼 저만의 소망이죠. 그럼 동굴 바깥에서 공공의 어떤 장소에다가 그려놓거나 만들어 놓으면 누구의 소망이 되는 거야?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한 그런 내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기원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벽화가 조금씩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을 쫙 다 설명해 주시고 현대는 광고, 행복, 개성, 아이덴티티 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벽화가 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그 이전에는 개인의 소망, 혹은 왕의 소망, 혹은 신의 소망, 혹은 어떤 기록적인 역할로 쓰였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기법에 따라서는 그전까지 뭐 이게 뭐 벽화, 그 동굴 벽화 같은 경우에는 막 긁기도 했고 이랬겠지만 르네상스 이후로부터는 템페라나 유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벽에다가 프레스코화, 계란 가지고 하는 그림 스타일, 그게 프레스코화인데 그거랑 템페라랑 유화가 발명돼서 그것들을 이용을 많이 했다. 그때부터 많이 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현대는 붓 대신 스프레이 그리고 빛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미디어 파사드 기술이 많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랜드마크로서의 벽화, 어, 왜 이렇게 벽화가 많이 발달하냐면요. 랜드마크로서 미디어 파사드를 쓰고 하는 이유가 벽화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실 때 아니 건축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쉽겠니 얘들아? 그 벽에다가 예쁘게 장식하는 게 쉽겠니? 그러면 아 장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어떤 건축물들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주기 위해서 현대의 다양한 그 공공 벽화나 공공 미술의 형식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로서의 아름다움으로써 어 이런 미디어 파사드 기술을 이용하여서 고궁 같은 데다가 밤에 이렇게 쏘지요? 그러면 너무 예뻐요. 이런 것들 현대 랜드마크로서의 기능 그리고 과거와 현대의 만남 이런 식으로 호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디즈니랜드에도 있고 디즈니 월드에도 있습니다. 정말 많고요. 러버독이 있는데 러버독도 이렇게 우리가 사진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지만 이걸 패러디해서 재미있게 호빵 모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다만 이런 그냥 공공미술 자체가 공공미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즐거운 놀이로서 SNS에서도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미술이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재미있다. 그렇고 재미뿐만 아니라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어떤 민중미술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1980년대에 그 당시 왜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 민중미술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사회 변혁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벽화를 보시면 이한열 열사를 그려 놓았는데 당시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연세대학교 이한열 청년의 죽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리베라 이 작품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계층의 어떤 구조로 이단 구조로 표현하고 밑에는 하층민, 위엔 상층민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리베라의 작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당시 사회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벽화들도 제작되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 디에고 리베라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분은 저는 예술가나 어떤 사회혁명적인 의도로서는 되게 좋아하지만 제가 그 누구죠? 프리다 칼로의 남편으로서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죠. 혼자 좋아할 것이지. 에이. 아무튼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아픈 그 몸이 아팠던 그 프리다 칼로를 더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바로 리베라라고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멕시코 벽화를 보시면 그가 그린 작품은 단계가 있는데 하층민과 중층민, 상층민 이런 식으로 그 단계의 계급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시면 당시의 멕시코의 삶의 모습,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닥 좋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작품들이 벽화로 공공미술로 쓰여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역할로 쓰이고 이거는 옛날 낭만주의의 들라크루아라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했죠. 어, 이게 1932년에 제작된 거고 낭만주의 작품은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작된 거기 때문에 한 3, 400년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겠죠. 하지만 꾸준히 공공미술은 사회적인 계몽과 변혁을 이슈로 하여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리베라를 싫어하지만 리베라의 말과 그의 영향력은 좋아하는데요. 이 말은 멋있습니다. 예술은 더 나은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예술은 그냥 예술 그 자체로 머무는 것도 좋지만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 변혁에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큰 힘이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의지가 보이는데요. 민중교육계획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벽화가 주로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력, 공동체 지속 가능성 이런 것을 담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이 공공벽화가 공공미술이 혹은 이런 종류의 작품들이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으면은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주변의 삶에 있는 예술품들 이런 것들을 다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업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역사가 담겨 있을까? 공동체 가치를 미술로 표현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얼굴 없는 화가의 뱅크시의 작품인데요. 그가 이게 어디죠? 저기 어디죠? 그 내전 일어난 곳 그쪽에서 어, 건축물이 다 이렇게 부서진 그 사이에 이런 작품을 하나 그려놨어요. 난민들이 다 이주하고 이제는 이렇게 비어버린 시리아 난민들이 다 이렇게 다른 데로 떠나갔잖아요. 그곳을 찾아서 그림을 그렸대요.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아픈 손을 이렇게 들고 어디를 찾아가야, 아픈 것 같죠, 약간? 여기 들고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집은 어딜까? 하얀색 그 고양이를 하나 그려놨다고 해요. 이 사람이 한 말도 되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의 가치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는 이 작품에다가 뭘 남기려고 했을까요? 그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힘센 쪽과 약한 쪽의 갈등에서 발을 뺀다면 우리는 중립적인 게 아니라 힘센 쪽의 편을 드는 것이다. 라고 남겼다고 하네요. 아까 좀 전에 이 작품에다가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봤을 때, 내가 가만히 있다면 그건 약한 사람을 배신하고 강한 사람이 힘을 들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겠죠. 물론 누가 약한지 누가 강한지는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뱅크시의 어떤 메시지가 이 공공미술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매체는 미술이었다. 이렇게 공공미술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학교에서의 행복, 우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저희는 축제 기간에 이렇게 그래피티를 색분필을 사가지고 쓰는데요. 이거 인터넷에 보시면 굵은데 색분필 팔거든요. 그거를 사서 쓰시면 되고 학교에서 칠판에서 쓰시는 하얀색 색분필로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아이들한테 칸을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색칠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되게 재밌고요. 물론 미술을 하는 친구들이 하면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일반 학생들도 하면 되게 재밌고 예뻐져요. 분필이 굉장히 되게 자유롭게 잘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항상 장갑을 끼고 목장갑을 끼고 아이들 손 안 다치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띠게 되고요. 벽화를 제작하고 나서 저희 학교에도 이렇게 EBS도 찾아와서 영상도 찍었고요. 교과서에도 실려서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테이프 아트한 것들 교과서에 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작품들 내용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작품들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은 이제 공공 속의 미에서 공공 자체가 미로 가는 시대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 속에서의 미술이 아니라 장소로서의 미술, 즉 장소가 무조건 아름다워야 되고 공익이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공공의 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그 장소의 미술품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장소든 공공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체 사회가 공공미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미술 수업은 꼭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작품들도 많고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거대 작품들이 많은데 공공미술에서는 거대 규모가 많이 포함되더라고요. 이건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입니다. 다양한 시점에서 작품을 제작했던 그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크니도 어, 아주 거대한 규모로 이렇게 작품을 제작해서 이제는 공공미술이라기보다는 실내에 있는 이 작품들 보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거대 규모에다가 공공미술의 어떤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 미술의 어떤 한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벽화 예시들 제가 보여드렸고요. 벽화로 그림을 그리려면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저는 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식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